자, 일단 이건 네이버에 지분을 팔라고 지금 일본 정부 총무성이 압박을 하고 있죠.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보안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보안에 관련돼서 기록물입니다. 기록물이고, 사건을 이야기해보면 유출이 된 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유출이 되었습니다. 라인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종업자가 PC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을 계기로 2024년 9월 14일 당사 서버의 시스템에 무단 액세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사내 시스템에서 접속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유저 정보와 거래처 정보, 종업자 등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유출되었고, 여기에 나오나? 그래서 라인에서 이 정도로 이제 사용자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정보는 이렇게 유출되었고, 사원들, 직원들 정보도 이렇게 유출되었습니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것만 아니에요. 2024년 2월 14일 모니터링 강화 중에 추가로 유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두 개의 하청업체 계정이 승인되지 않은 제3자에 의해서 당사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제 저기 대주주급의 이제 배당을 받아가시는 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하청업체잖아요. 위탁업체에서 라인에 접속해서 유출이 돼요. 그리고 또다시 하청업체 계정으로 통해서 또 유출이 돼요. 뭐지? 저 이거 보면서 뭐지? 뭐지? 이건 뭐지? 이거 그 2010년대 초 정도에 나오는 우리나라 초창기 그런 사고인데? 요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유출되지는 않아요. 또 설사 유출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거기 직원의 종업원 계정 한두 개 가지고 이게 접속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거는 상당히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성 행정지도에 토대로 안전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대책을 근본적으로 제고, 너네 외주 줄 때 신경 써라 이 자식들아. 이거 1번. 두 번째, 모회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안 거버넌스 필수 검토 및 강화를 해라. 소프트뱅크까지 다 합쳐서. 근데 네이버 쪽이 특히나 취약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거 살펴보면서 네이버랑 연결되는 게 좀 취약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일본, 대만, 태국 위주로 쓰는 메신저 10억입니다. 네이버가 지금은 지분만 가지고 있을 뿐 경영권이 없어요. 애초에 다른 회사 취급이에요. 지분만 5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모회사는 소프트뱅크입니다.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고 2021년 소프트뱅크 통합 이후 라인 측은 이게 처음에 할 때 NHN 쪽도 같이 끼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각각 이제 갈게 가면서 라인은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가 아닌 관계사로 봐야 한다. 경영권은 원래부터 없었고 2014년 지분이 있는데 배당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때는 한창 클 때였으니까 지금은 1200원, 200억 정도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1200억 정도 배당을 주거든요. 그리고 관계사 지분을 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또 지속적으로 매출을 챙겨주는 연에 한 700억 정도 매출을 챙겨줘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대충 한 1900억 정도 벌었다 작년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운영에서 보안까지 다 맡기는 것 같은데 개발은 라인에서만 하고 운영은 완전 맡겨버리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물론 클라우드 쓰면 맡기긴 하는데 기본적인 보안이나 이런 설계는 여기서 하긴 할 건데.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 제일 큰 라인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는 글로벌 클라우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리전들도 있고. 그래서 일본 게임계에서 제법 잘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주를. 꾸준히 크고 있는데, 어, 여기 PCS, DSS 이거 인증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라인페이도 아마 이쪽에 쓸 것 같아요. 근데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크로스 체크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스타트업 팀장들이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해서 전부 도망간 게 지금 라인이거든요. 라인에 보면 스타트업 팀장들 다 모여 있어요. 어디 잘 나갔다는 팀장들. 여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쪽 사람들 크로스 체크했을 때 AWS 쓰는 것보다 한 비용이 10분의 1 정도 든다. 되게 싸게 든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 싼 비용은 전부 배당으로 돌아오는 거죠.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지인 통해서 알아보면 이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하는데 나름 이제 요쪽에서 많이 쓰니까 대만이랑 태국이랑 요쪽에서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요쪽에 이제 인프라를 근데 이거 언젠가 요것도 걸릴 것 같아요. 얘네들 따로 리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자국 내에서 들어가야 된다. 개인정보가 돌아가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만에서는 아예 그 군사 관련된 그 사람들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요. 라인에서. 어쨌든 사고를 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2021년 이전까지는 고객 정보가 이제 한국에서 저장된 걸로 저장됐나 봐요. 그리고 2021년 이후부터 고객 정보가 일본 거주자는 일본에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동안 이번에 사고를 좀 쳤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질 때까지. 솔직히 말해서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대비 좀 덜 믿었긴 하죠. 한국 클라우드가. 그래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니까. 하는데 솔직히 저 이거 이거 조사하고 점검하면서 좀 쪽팔렸어요. 그래도 한국 최상위 기업인데 좀 쪽팔렸습니다. 라인이 쪽팔린 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가 좀 쪽팔렸어요. 거기에 제 제자들이나 지인들도 좀 들어가 있는데 아씨. 그래서 라인야오가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6월까지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을 재검토하고 왜? 너네들이 저기에 지분을 저 정도로 네이버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클라우드 네이버로만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게 비용이 싸거든요. 그것도 있어요. 양사의 시스템 분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비용이 싼 대신에 그만큼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끼면. 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정보 유출에 관련 재발 방지 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권까지 갖기로 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클라우드에 주면서 AWS 감사권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장도 있지만은 보안을 생으로 맡기진 않거든. 근데 제가 보기엔 보안을 생으로 맡긴 것 같아요. 총 이제 여기 그 소프트웨어 보안은 라인 쪽에 다 하고 그 인프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생으로 맡긴 것 같아요. 물론 맡기긴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계사잖아요. 관계사였는데 근데 감사 권한이 없었다고? 이게 근데 우리가 AWS 맡긴 거랑 다른 이유가 일단 지분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찌됐든 라인에서 돈을 지불하는 요쪽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래저래 요청하고 저 정도로 돈을 어쨌든 700억 지불하는데 감사 권한이 없었다고? 이게 보통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거 저 정도로 돈 지급하면은 아예 컨설턴트 와가지고 여기 다 대응해 주거든요. 저 정도로 많이 써주면은. 근데 감사 권한이 없었다고? 이게 뭐 주주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가 역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면 이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약간 말하면서도 좀 양아치 야, 씨, 어떻게 이따구로 해놨냐? 네이버 클라우드가 일본에 공을 들인 것은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게 일본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한 6배? 6배 넘어요.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아날로그화 되어 있는데 6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을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쪽에서 이제 일본에서는 AWS 똑같이 우리나라 예전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IT 기업들도 일본이 총무성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이제 이거 일본어 번역하기 싫어서 나무위키에 쓱 봤는데 이거 봐도 자세하게 안 살펴봐도 좀 과하다.
네이버사와 업무 협약 차원 이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생보안을 다 맡기는 것 같은데 느낌이 네이버 관계사라며 보안 업무를 네이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체제. 그러니까 기획만 하나 라인은 기획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나. 네이버 시스템에 동승함으로써 네이버와 같은 보안 업체를 사용해야만 했던 점. 같은 보안업체와 계약하는데 라인 측이 보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라인 측은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점.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대주주 정도급 되는 회사가 있어. 거기에 돈을 주는데 거기에 모두 보안을 태우는데 그 회사도 다른 회사의 이제 세부적인 보안 부분은 또 맡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그래서 똑같이 맡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보안 회사는 관리 감독이 안 돼. 돈을 주지만. 와, 씨. 진짜 쪽팔린다. 네이버 측이 라인에 통보하기 전까지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통보한 후에도 정보 공유 없이 한 달간 외부에서 새어나가는 상태를 유지한 점. 라인 한국 기업 아닙니다. 그 소프트뱅크예요. 소프트뱅크. 한국인이 이따위로 일할 리. 와, 씨. 야, 이거 보고 와 진짜 쪽팔린다 생각했습니다. 뭐 이따구로 회사가 경영이 되지? 그래서 수탁자인 네이버 측에서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다는 관계 재검토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상 자본적 지배를 상당히 받고 있죠? 받고 있고 좀 말도 안 되는 거버넌스죠. 이건 상식 이하의 거버넌스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제도가 운영이 안 돼요. 안 돼야 돼요. 여러 시스템 이용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관계인 네이버 측에 대해 자본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탁자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 관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귀사의 모기업인 A홀딩스 측에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그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버넌스 자체가 미쳤어. 이게 뭐야?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야? 이 거버넌스 자체가 이건 무슨 또라이 짓거리를 해놨어.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자본적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수탁 관계를 재검토를 포함하여 수탁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영 체제의 재검토에 대해서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조속히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 씨. 저 이거 보면서 진짜 쪽팔린다 생각했습니다. 와, 씨. 잠깐만, 한국인인 게 진짜 갑자기. 아니, 그래도 나름 네이버 클라우드가 우리나라에서 퍼블릭으로 해볼 만한 거의 유일한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벌 이전 할 만한 데가 얘밖에 없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한국 클라우드 공부 안 시킨 겁니다. AWS 공부해라. 어차피 그거 다 따라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건 뭐 다 지인들도 있고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죠. 한국 클라우드 위험해요. 진짜. 예. 2019년에 일본 야후와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야후의 개인정보와 라인페이와 페이팔의 전자금융 시스템 정보까지 통합하게 되고, 이게 페이 쪽이 되게 이렇게 운영되면 진짜 위험한데, 예전에 이제 그래서 2021년 3월에 중국 지사 직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중국으로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전례가 있어요. 전과가 있었는데 일본 정부 부처에 뭐라고 사기를 쳤냐면 정보 유출 없었고 정보는 일본 국내에 폐쇄되어 있다라고 총 3번 설명했는데 이게 거짓인 게 들통납니다. 2021년에 라인 한국 회사 아닙니다. 일본 회사입니다.
저거 유출 그거 아니야? 저것도 네이버 클라우드 아니야?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 중국 부처 없잖아. 중국 리전 없어. 아, 아니겠지. 라인이겠지, 라인. 예,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 라인이 한번 이렇게 저지른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저지른 게 있고, 이후 보안이 개선되지 않고, 2021년 7월에는 대만의 정치인 군 관계자의 정보가 중국에 해킹당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3년 대규모 유출 때는 그것을 이용자 및 정부 부처에게도 한 달간 은폐했습니다. 약간 전례가 그래서 간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에이, 그 라인 자체가 일을 잘 못하네. 그렇게 말해야지 어쩌겠어. GDPR이면 전 세계 수익의 4%에서 혹은 2천만 유로 이 중에서 벌금이에요. 벌금. 얼마 버냐? 영업수익에서. 여기서 한 4% 내겠네. 네. 아, 단기 순손익 하면은, 아씨. GDPR이 이게 영업에서, 단기 순손익에서 빼나, 영업이익에서 빼나 모르겠는데, 예. 아. 일단 그리고 글로벌로 돌아가는 데이터 주권적 관점이 있습니다. 기밀성 높은 데이터를 국내에 두라는 게 기본적인 지금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 굴격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들 다 MS나 이런 데를 전부 다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거예요, 일본에. 사실 일본만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유럽에도 전부 구축하고 있고 영국에도 구축하고 있고 계속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겁니다. 뭐 해당 정보 다른 나라로 빠지지 마라. 정확히는 시장 좀 큰 나라 애들만 구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요쪽도 이제 스마트폰 다 쓸 정도로 제법 많기 때문에 인도도 그렇고 그쪽도 점점 확장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호황은 앞으로 좀 더 뭐 어차피 근데 누가 생각을 해도 어차피 장기적으로 호황인데 이제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그건 문제니까. 예. 그래서 2022년부터 글로벌 기준이 되었는데 이게 데이터 주권 주 견제는 틱톡이죠. 틱톡 못 믿겠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이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데이터는 무조건 다른 거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논의가 나와요. 외상 클라우드를 쓰면 디지털 주권이 무너지는가 아닌가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영국 정부 CTO가 외상 클라우드 쓴다고 디지털 주권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알리바바 써주고 이러지는 않겠죠. 네. 그냥 AWS는 믿을만하다. 뭐 요 정도 이런 식으로 하겠죠. GCP 믿을만하다. 요 정도로 하고 있고 이건 사실 유럽의 장기적인 2010년도에부터의 그 빅테크 견제 연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클라우드를 쓴다고 해서 무너지진 않는데 그래 데이터 센터의 개인정보는 여기 안에 있어야 돼. 자국 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AWS에 내주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는데 NHN이나 네이버 클라우드나 이런 곳이 요런 것들 기준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특히 의료 정보 같은 경우 랜섬웨어 이런 거 많이 걸리는데 의료 정보나 아니면은 그런 게 병원들이나 이런 데가 세이프로 랜섬웨어를 막기는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의료 정보나 이런 것들 클라우드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음, 이거 보면은 아마 NHN 클라우드가 우주 NHN 클라우드가 주로 이제 여기 요쪽에 공공시장 노리면서 우주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접근을 했을 거예요. 요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 모르겠다. 저거 믿고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의료 정보나 정부기관 정보나 하다못해 최소 군사 정보는 아무리 그래도 외상 기업에 좀 맡기가 좀 그렇잖아요. 공공시장이야 둘째 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건데 난 모르겠다. 한국 클라우드가 과연 믿을 만한가 모르겠다. 어쨌든 개방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외국에서 계속 개방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인증 계속 만들어서 유럽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안 인증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건데
뭐 여기서 개인정보 포함하지 않은 공공 서비스 리스크 없는 거 이거 가능하다. 뭐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열어주는, 이게 사실은 국정원 끼어있는 각 나라에 정보기관에 끼어있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이게 대중 플랫폼 문제까지 섞여 있어요. 여차하면 진짜 유럽처럼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죠. 라인을 이 정도로 쓰고 있는 게 전쟁이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해진다. 근데 솔직히 한국 클라우드 이거 믿을 수 있는가, 이거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의 관점을 해볼게요. 2014년에 국정원이 라인을 이제 감찰하고 있다, 요런 게 있는데, 요거 배경이 뭐냐면은 2014년 국감에 이르는데 카카오톡, 네이버 패킷 감청 95%가 국정원 수행.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배경을 요거대로 보면 안 되고 공산권 해커들이 한창 뜰 때였습니다. 디도스 한창 나오는 거고 있는데 이게 정부기관 해커들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중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에 내는 건 정부기관에서 해커를 키워가지고 각 국가에 전부 해킹하고 그 다음에 여론선동 작업하고 요때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요런 것들 패킷 감청하고 이거 다 했었는데 패킷 감청하고 다 했었는데 그걸 한다고 이제 감찰하고 있다고 이제 일본에도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요런 시대였습니다. NSA 도청 비난해서 메르켈 휴대폰 도청한다 비난했던데 사실은 이제 뭐 독일도 백악관 도청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미국이 도청하고 대통령실이 도청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 나온 거 있죠. 지금 각 나라들이 원래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서로 다 하고 있고 공산권은 여기 공산권이 사실 시작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이버전은 항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크게 외교 문제와 삼지 않는 거죠. 약간 그레이존입니다. 그레이존. 근데 요게 뭐 법을 어쩔 수, 카카오톡 사찰 논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을 어쩔 수 없이 협의했었어야 합니다. 라인도 똑같이 동의하고 여기 사찰 당하죠. 2018년에 헌법 브리치가 나옵니다. 패킷 감청. 근데 사찰은 아마 협조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언제든 어쨌든 감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예민했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평화의 시대였죠. 개인정보를 한국 서버에서 2021년 일본 서버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아까 거짓말 치다가 걸렸죠. 일본 개인정보 여기 외국에 안 나갑니다. 3번 거짓말 치다가 한 번 걸렸죠, 라인이. 네. 그리고 다시 사고가 또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하청업체 관리가 더 안 돼가지고 또 저래. 이거 뭐 때문이야? 야씨, 너 관계에서 하청업체 관리를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네. 지분으로.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분 압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 입장으로 그리고 네이버 주주 입장으로 저거는 대응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아씨, 사전에 빌드업을 무슨 개판을 해놨냐. 일본 정부가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좀 합리적인 요구를 했다 정도로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자유무역 시대에는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보호무역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문제는 쟤들이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아쉬운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맞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었고 쟤들도 자유무역 기준에서는 안 맞는 걸 말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네이버가 개인정보 관리하는 거 맞니? 압박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가 개인정보 관리하는 거 맞니 해서 좀 조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게 압박했다는데 제가 압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청이에요. 요청. 이거 맞는가? 얘들 못 믿겠다, 네이버. 이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압박 아니야. 이거 압박으로 그냥 프레임 잡은 것 뿐이지 정상적인 요청이야. 그냥 이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자존심 부리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한국에서 언론으로 프레임 잡고 있는 것 뿐이야. 왜? 잘 팔리는 이슈니까.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버넌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네이버 저기 클라우드에서 우리 일본 정보 유출 안 되는 거 맞아? 압박이 아니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내가 보기엔. 하여튼 그놈의 반일.
씨. 그래서 배경. 여기에 배경도 하나 있는데 네이버를 친진보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민주당이 그리고 반일 반미 친중인 것도 알고 이해찬이 전형적으로 그 대표적인데 진보 집권 20년 플랜의 대상이잖아요. 일관 동맹 아니라고 했고 가장 컸던 게 지소미아 팩입니다. 한일 군사정보 동맹인데 동맹 아니다 하면서 패기를 때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살리긴 했는데 그러면은 반쯤은 적성국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방국은 아니다. 최소한. 일단 우방국은 아니지. 맞지? 근데 얘들도 알아요. 민주당이 똑같이 이제 반일인 거.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그러면 반쯤은 한국을 예비 적성국으로 보고 있는가? 한국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얘들도 아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봐도 할 말 없긴 해요, 솔직히. 근데 이게 뭐가 좀 네이버가 잘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쪽팔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미국, 중국은 틱톡을 견제하는데 얘들은 이제 나는 라인을 이용하지 않는다. 라인은 야후사에 있어서 위탁처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위탁자 하청업체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히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해서 위탁처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 기능시키기 위한 경영체제의 재검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 시큐리티 거버넌스 체제의 본질적인 재검토 및 강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만 했어. 네이버는 한국 정부와 관계도 거론된다. 특히 대일 강경파였던 문재인 정부의 수석 비서관이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전 부사장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뭐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기업 측도 정부에 협조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의 지배가 있고 시스템도 잡혀있는 이상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 측에 이용될 우려는 끝이 없다. 이걸 이야기를 안 하고 압박을 한다. 이걸로 나오면 할 말이 없죠. 저거는 어떻게든 설득해서 풀어야 될 이야기지. 왜 애초에 네이버가 저지른 짓이.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럼 뭐 얘네들 우리나라 기업에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쓴다 치고 뭘 믿고 AWS, MS 이런 거 버리고 국내 클라우드에 이걸 써야 되나? 이건 있어요. 도대체 뭘 믿을 수 있나? 여기 하나 이제 전체적인 배경 좀 큰 배경인데 일본의 AI 반도체 미국과는 사실상 경제동맹에 가깝습니다. 이게 시장이 크니까 그래요. 내수가 크고 구매력이 충분히 있고 사실 전 세계 중산층 인구로 따지면 제일 큰 게 일본이거든요. 미국 AI들이 일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픈 AI도 도쿄지사 아시아 첫 지사로 도쿄지사로 설립을 하고 챗GPT 하는 거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하고 구글도 해저 케이블 설치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사실 한국보다 IT 규모 6배인데 소프트웨어 규모가 6배인데 아날로그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직 IT화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전산화 안 되었는데 6배란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고 지금 일본이 스타트업 키우는 중입니다. 더 이상 잠자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데이터 주권이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국 클라우드 업체에 열심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요거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한다? 반도체 사용처 지금 만들고 있죠. 지금 뭐 반도체 사용처 만들려고 스타트업 키우고 클라우드 키우고 그 다음에 AI 투자도 받고 있다. 일본 입장 일단 자주 사고 치던 애들 이상한 거버넌스 이건 맞아요. 진짜 이상한 거버넌스예요. 이거 비상식적인 거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중국 전산망 그리고 페이로 감시사회 이거 있죠. 중국이 요걸로 감시사회를 가지고 메신저랑 그 다음에 페이로 감시사회를 구축을 했잖아요. 라인을 대부분 쓴다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픈 위험 문제에 속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게다가 못 믿을 나라. 정치적으로 바꾸면 여차하면 반적성국이 될 수 있는 나라. 거예요. 나라 영향력이 커. 그리고 경제적 이익도 없다. 정부가 나서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설득을 해야 돼. 여기에 자존심을 부리면 해결이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근데 자존심을 안 부린다고 해서 해결이 나나? 일단 이거 한국에서 이렇게 또 설득을 하면 이거는 계륵이야. 아마 진보가 하면 언론은 어차피 지금 KBS나 MBC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로 몰아붙일 거고요. 빼앗기면은 이제 보수가 이거 빼앗기면은 이제 보수에 대한 무능으로 프레임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륵이야 내가 보기엔.
정치적으로도. 예. 그래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이 상태인데, 쉽게 말하면 사드 보복 한학령이 있었잖아요. 이거 모든 나라에서 지금 다 하는 상태란 거예요. 이제부터 뭐 모든 나라에서 다 내 편 아니면 다 한학령 비슷하게 다 때려박는 거야. 보호무역주의인데 내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케인즈로 돌리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그리고 금리 올려가지고 여기에 저축하려면 저축하세요 하고 케인즈로 돌려요. 내수 큰 나라가 여기에 더 이상 안 열어주는 겁니다. 물가 높아도 금리 올려서 이자 주고 이렇게 돌릴 거야. 그럼 내수 큰 나라가 보통 윈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로벌 분업 제도에서 분업 이제 안 할 거야. 그냥 우리 안에서 다 할 거야. 요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러시아도 지금 이거 똑같은 거 하고 있죠?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 수렁이 빠지고 있는데, 현대차를 14만원 공장을 14만원에 팔고 나왔죠. 똑같아요. 지금 현재 북중러 이란 뭉치고 미국, 일본, 유럽 자유진영 이렇게. 근데 유럽은 좀 따로 지금 노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보면 뭉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은 어디니? 너네 친중이 이겼네? 이거 알아요, 얘들. 트럼프 당선되면 이제 또 빼까지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지. 딱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구조까지 걸려 있습니다. 전쟁 대비 내수 키우기, 요게 지금 현재 내수 큰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건데, 자유무역 규칙이 더 이상 안 통하고 경제와 정치가 일치된 시대에, 이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 거는 70년대 정치 경제학에서 경제학으로 전환하면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 뿐이지, 이제 정치와 경제가 다시 일치화되는 시대가 되었고, 그걸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진보 진영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었기 때문에 요런 형식으로 보호무역주의화 될 겁니다. 이제 정부 주도의 시대에 가깝다 라고 했을 때, 내수 큰 나라가 이거죠. 정부 주도, 내수가 큰 나라. 여기서 이제 글로벌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데, 2000년대 말에서 2010년대 초 사이버전 초창기일 때 공산권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이런 정부 기반 해커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슬람 형제단 요쪽들도 있었고, 요거 주로 대응하셔서 난민협회에서 대응하시던 분이 전에 한번 초주행했던 최은호 박사님이고, 그래서 2010년에 미국도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고 2017년 8월 트럼프 때 통합 전투 사령부로 승격시킵니다. 참고로 이거 중국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겪고 난 다음에 중국도 사이버 사령부 2010년에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따로 이제 또 재편한 거 알고 있거든요. 2010년에 중국도 사이버 사령부 창설하고 난 다음에 사이버 우주부대 신설해가지고 2010년에 중국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2010년에 사이버 사령부 만들고 난 다음에 이번에 군사 개편해가지고 정보지원부대 신설하고 이렇게 군사 조직으로 변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거 전쟁 직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2021년 송유관 마비 사건이 미국에 터집니다. 이건 본격적으로 테러죠. 여전히 이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쪽을 공격하고 있는데 보통 중국 해커들이 공격을 많이 하죠. 러시아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전쟁에 쓰인 게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에서 2015년, 2016년에 이 정도로 발전소 디지털 스위치를 조작해 정전을 일으키면서 수십만 명의 피해를 봤다. 요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2010년대인가? 이거 언제지? 2009년대 일을 할 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썼던 글인데, 요거 잘못하면은 블랙아웃 돼가지고 한 방에 다 나가거든. 근데 그게 얼마 안 지나서 2015년 정도 되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다가 미국에서도 2021년에 송유관이 마비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페이탈 그리드가 지금 될 거다. 연결시켜놓은 게 더 재앙이 될 거다.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랜섬웨어도 흔하니까.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전쟁에 사용된 게 우크라이나인데, 사이버전이 제대로 사용된 전쟁에 사용된 전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전상망 침투 마비, 정보 탈취, 여론 성동 심리전, 여기까지가 사이버전이고, 특히 SNS 심리전. 이걸로 자료를 대충 찾아보시면은
정리를 잘 해놨는데 이제 심리적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타깃의 컴퓨터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탈취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공격하고 그 다음에 마비시키고 이게 전쟁 한 달 전에 예비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나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 마비시키는 걸 러시아에서 했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우크라이나전의 방식이 뭐였냐면 크림반도처럼 한 달 안에 점령하는 것처럼 일정 부분 이만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휴전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요게 악성 코드 신고 전산망 마비 몇 번 시키고 마비시킬 준비 다 끝내놓고 이제 되는 것 같다 해서 바로 하이브리드 전을 겁니다. 거는데 여기서 스타링크와 마이크로소프트 컨설팅 들어가고 각국 해커의 대응 민병대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밀려요. 그래서 단기전이 막힙니다. 그리고 막히는 과정 중에서 또 이거 있는데 드론 플러스 AI가 사용되고 여기에 핸드폰 러시아 군인들 핸드폰이 다 뚫리니까 위치가 다 보여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격을 해가지고 이제 드론 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저지를 합니다. 위치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전쟁 나면 이거 다 뺏어야 되죠. 지금 현재 개인정보 뚫린 거 저게 나중에 전쟁 나면 저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또 따로 뺏는다고 해도 원래 어딘가 유출을 시켜놨던 게 어떻게 유출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전은 사이버전까지 다 합쳐진 하이브리드전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자유진영 쪽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닐 것 같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진짜. 중국에 저기 지금 거지들 많다 이러는 거 전부 다 고학력자 거지들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국 중상층 이상 또 고학력자들이에요.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에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느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는 다시 한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일은 장소를 바꾸거나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요거에 대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 전에 정리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전 같은 이런 사태들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각 정부의 기조가 많이 바뀝니다. 이거 진짜로 심각하게 전쟁에서 밀리는데? 많이 쓰이는데? 그리고 그걸 사전에 준비를 되게 빡세게 했던 게 러시아인데 그게 안 되니까 막히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소모전이에요. 소모전. 단기간에 크림반도 병합할 때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모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재파 전술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이랑 한국도 무기 지원하는 건데 솔직히 무기 지원하지 마라 하는 쪽이 참여연대죠. 무기 지원 반대한다. 이거 무기 지원 반대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먹도록 방치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신 피를 흘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유럽이 직접 나서서 제시를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크라이나를 먹게 냅둬라라는 뜻입니다. 저 소모전에 지게 둬라. 그러면 북한은 지금 현재 계속 지원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를 빼고 제재도 이제 유엔에서 빼줬고 그 다음에 그 원유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거의 갈렸습니다. 북중러 이란 하마스도 이란의 꼭두각시죠. 그리고 지금도 인지를 풀어놓지 않고 오히려 협상을 반대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저기 라파 진군 반대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조져야 돼요. 민간인을 1000명을 그렇게 갖다 적었는데 보통 200명 정도 죽어도 참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축제에다가 1000명 테러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도 협상을 반대하는 쪽 자체가 하마스입니다. 인질 끝까지 붙잡아놓고 인질 교환 안 해요. 그래서 북중러 이란 여기하고 지금 현재 한미 뭐 이제 자유진영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자유진영에
사회주의자들이 많고 적극적으로 북중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똑같이 참여연대라든지 NLK라든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지금은 한국의 40, 50대는 절대 보수화가 안 되거든요. 이거 진보 진영도 말이에요. 절대 보수화가 안 되는. 동시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인구가 많다. 40, 50대라면 45세 이상에서 65세 베이비 부모는 인구가 많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진출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차하면 진짜 탈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안 좋으면 워커들이 살기에도 안 좋은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보호무역주의라서 내수 큰 나라로 튀어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진영 쪽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네이버가 잘못했던, 라인이 잘못했던 저 보안 거버넌스는 말이 안 됩니다. 저거는 라인이 감사할 수 있게끔 해놔야 돼요. 아니, 그전에 좀 쪽팔려요. 나름 글로벌 클라우드라는 건데 저따구로 하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가 뭐 저따구야. 저 정도로 돈을 주는데 저걸 공공기관에 또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다는데 일본 정부 압박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건 자유무역 시대나 말이 되는 거고, 지금은 보호무역 경제 안보 시대라서 예전처럼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설득하려면 최소한 기본 신용은 줘야 될 텐데, 요거 정부 압박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네이버가 비정상이에요. 라인이 비정상이든 둘 다 비정상이야 돼. 일단 미치광이 같은 보안 거버넌스, 이거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거 대응하려면 각국의 개인정보 한국 데이터 서버로 전송이 안 된다고 거짓말 걸린 것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개인정보를 보지 않는다, 이 신뢰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반의 친중이 아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이 지금 체질 변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데, 미국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일본 빅테크 데이터 센터 주고 일본 AI 클라우드 반도체, 그래서 잠자는 스타트업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그 전에 제가 말하기를 한국하고 일본은 FTA 안 맺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은 FTA 안 맺어져 있어요. 쟤네들 여차하면은 거의 뭐 그 왕국인 인도네시아처럼 안 하겠지만은, 프랑스처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법으로 정해놓고 땅 통과시켜놓고 그래 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중국인데 그거 부동산 사는 거 불만 많잖아요. 똑같아요. 그 바로 통과시켜보면 아무 상관 없어요. 쟤네들 뭐 FTA로 뭐 규칙 맺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여튼 이런 상태고,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한국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는 애들이어서 우리가 그 큰 내수 시장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잠자던 스타트업을 키우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좀 골치 아픈데, 잠자졌어야 좀 편한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 일본 애들 스타트업이 좀 아날로그로 두고 잠자줬어야 편한데 그럴 일은 없겠죠. 한국 입장에선 편하긴 한데 그럴 일은 없겠죠. 아씨, 일본어 안 하면 저기 진출하기 되게 힘든데. 그래서 보호무역제의 모든 국가가 지금 사드 보복하던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통 내수 국가들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득을 시키려면 너랑 예비 적성국 아니야, 이걸 설득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자유 진영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이 생각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언론을 보면 있잖아요, 맨날 일본이 시비 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프레임 잡기 좋은 것만 갖다 던지니까. 근데 일본 입장에서 보통 보면은 좀 상식적인 거 꽤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쪽도 지금 4.10 선거 결과 다 아는 상태라서 외교랑 국방 방식이 바뀌었구나,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맞싸우면 오히려 한국 IT 기업이 진출하기만 더 어려워지지.
아날로그가 강한데도 한국 IT 시장의 6배죠, 6배. 앞으로 이런 게 더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저게 저게 어떻게 협상이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기껏해야 항의 정도지. 일본에 요즘 한국 사모펀트가 번외적으로 이야기해서 많이 몰리거든요. 창업주들이 은퇴하면서 자식이 안 물려받아요, 요즘. 싸게 사서 그냥 다 병합시키는 상태예요. 이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세 계속 키워라.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자산을 팔든 정리해서 배당 및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일본이 보면 지금 슬슬 성장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뭐? 박스권 여기 아래쪽으로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긴 해야 되는데 약간 골치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어려워. 그래서 요거를 지금 2023년 성장률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성장시켜야 되는데 한국의 어려움은 내수 큰 국가는 그냥 보호 목적하고 케인즈 인플레이션 일으키고 금리 올리고 계속 돌리면 되는데 이 큰 내수 그 큰 내수에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포상적으로 제공해주는 식이거든요. 보통 내수 큰 국가들은. 근데 FTA도 안 돼 있어요. 일본하고는 한중 FTA 맺고도 그 작은 개방을 했지만은 이 정도인데 일본은 FTA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내수 큰 나라는 걱정이 없어요. 솔직히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나 지금 북중러 이란 사회주의 진영에 합류해야 되냐 미일 자유 진영에 합류해야 되냐 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마음은 이거겠죠. 양쪽에 다 돈을 받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요. 너네 저기 이득 주는 거야? 안 해. 너네 여기 들어오지 마. 적대는 안 하는데 여기 선까지야? 요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내수 큰 나라로 튀어야 돼요. 이게 더 강화가 되면. 근데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FTA 보면은 뭐 웬만한 나라 다 빌리는데 한 콜롬비아, 한국 튀르키예, 한국 페루, 한국 베트남, 뭐 한국 영국, 한중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뭐 심지어 싱가포르까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없습니다. 한일 FTA가 없어요. 요런 상태죠.